26학년도 해외여고 1학년 대상으로 하는 앵콜학원 학교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앵콜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저희가 해외여고 앞에 해외여고랑 이제 솔생고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관을 이제 열었고 여기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설명회 순서는 제가 학원 홍보 간단히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은 이제 최상위권 수학 통합반입니다. 그리고 안내드린 다음에 국어, 영어, 과학, 수학 각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본인 수업 커리큘럼을 안내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해외여고 시험 분석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본인 홍보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과목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홍보를 좀 진행할 건데요. 실은 이제 홍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게 작년 내신 결과거든요. 작년 한 9개월 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결과입니다. 뭐 살펴보시면 이제 해외여고도 있고 다른 학교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해외여고 바로 앞이잖아요. 완전 바로 앞인데 이 바로 앞에 이제 관을 열 정도로 투자를 해서 관을 열 정도로 실은 저희가 해외여고 약간 진심이라는 게 오히려 더 크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은 해외여고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들은 솔직히 없다고 거의 봐도 될 정도거든요. 이 앞에 있는 학원들도 뭔가 조금 약간 그냥 동네 학원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4년 전인가 4년 전에 저희가 이제 가르쳤던 예비 고1 학생들 중에 해외여고로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학교 배정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점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름역이 메인이니까 거기서도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이 해외여고로 강제 배정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대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잘 가르쳐 보자 해서 여기까지 관을 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진심이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실은 뭐 이런 결과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해외여고만 따지자면 어쨌든 제가 수학이다 보니 수학은 이제 1학년 때 9등급제에서 이제 3등급이었던 친구가 2학년 2학기 마지막 개정 후 미적분원이죠. 거기서 전교 1등, 수학 전교 1등까지 이제 달성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해외여고에 대한 저희가 또 진심이고 노하우도 많다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여고 이제 1학년 때 개정 전에 9등급제에서 3등급이었던 친구가 수학 전교 1등까지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이제 잘하는 애들이 와서 잘했던 경우도 있지만 성적을 많이 올린다라고 봐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거냐면 실은 시험 한두 번은 1일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개정 전에 중간고사 4등급이었던 수학 제가 이제 개정 전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9등급제가 좀 더 디테일하기 때문입니다. 4등급이었던 친구가 기말고사에서 객관식 4개를 찍어서 맞추면 수학은 1등급이 나옵니다. 그만큼 수학 하나는 이제 배점이 높기 때문인데요. 근데 뭐 그 친구가 이제 학원에서 홍보하긴 좋죠. 4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었다. 근데 뭐 알고 계시겠지만 실력은 1등급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학원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잘 가르친다 이런 거는 좀 장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친구 개성고 고땡땡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입시를 치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개정전 5등급. 근데 개정전으로 5등급이면 거의 수학 막바지예요. 왜냐하면 7, 8, 9등급은 개정전에 수학을 안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포자였기 때문에 수학하는 친구들의 마지막 등급은 거의 6등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개정 후 5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 초반 정도까지가 그나마 수학 포기 안 하는 애들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이제 3년 내내 공부하면서 개성고는 어쨌든 쉽지 않은 학교인데 최종적으로 수학 전교 2등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대학도 수리논술로 합격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적을 올리는 걸 저희가 좀 메인으로 좀 잘하는 편인데 결국 이런 결과는 입시로 드러나죠. 저기 작년 입시는 이제 서울대랑 연대의대 합쳐서 의대를 총 6명 보냈고 상위권 대학을 이렇게 보냈고요. 올해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서울대 의대 2명 포함해서 의대를 11명 보냈고요. 엄청난 수치죠. 실은 엄청난 수치고 이제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전국에서 100명을 못 가겠는데 저희가 2명을 보냈다는 건 전국의 2% 이상을 저희가 달성한 거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 강북구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현역들 중에서 서울대 의대 4명인가 간 것 같더라고요. 동대문구까지 포함인가요? 대강고 1명, 신일고 1명, 개성고 1명, 선덕고 1명 이런 식으로 제가 갔던 걸로 봤는데 개성고랑 신일고 친구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보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친구들이 잠시 거쳐간 게 아니고, 이 2년 동안 서울대 의대 3명 합격했잖아요. 이 3명이 저랑 수학을 3년 이상 했어요.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저랑 수학이 있고, 이 3명 중에 2명은 저희 학원에서 영어도 3년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오랫동안, 뭐 대치동 키즈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대치동에서 잘 키워서 온 친구가 아니고, 여기서 잘 키워서 보냈고, 이 의대 11명 중 8명이 저랑 거의 3년 가까이 수학을 다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잘 보냈고, 해화여고를 예를 들면 해화여고는 이번에 스카이에서 이제 서울대 공대 계열 간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학이 9등급제에서 3등급 했다가 나중에 전교 1등까지 했던 친구는 이번에 고려대 합격했거든요. 저랑 이제 하는 최상위권 수학 통합반의 해화여고 친구가 3학년 기준으로 5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서울대고 1명이 고려대를 갔고 나머지도 서성한 중경외시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5명이 다 재수 없이 이번에 잘 마무리 지었던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학을 잘 보낸 이유가 있겠죠. 대학을 잘 보낸 이유는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고3까지 연속성 책임감 있는 교육. 자, 무슨 얘기냐니. 어머님들 혹시 뭐 저희 학원은 해화여고 전문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학원은 저희 학원밖에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대형 학원들도 뭐 설명이 가보실 수는 있죠. 뭐 해화여고가 아니더라도 뭐 통합반이 있을 수도 있고 가보시면 그게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 하시는 선생님이 3학년 내신을 잘 안 하세요. 보통.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들이 3학년 내신하기를 되게 안 좋아하세요. 이유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아무리 잘 가르쳐봤자 학생 유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중간고사 잘 가르쳐서 기말고사 때 애들이 오면 1학년 말까지만 해도 시험 3번을 할 수 있는데 3학년 1학기 때 열심히 잘 가르쳐봤자 기말에도 잘 안 들어오고 기말에 들어와봤자 한 달하고 나가요. 3학년 2학기는 내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은 유입이 없죠. 잘 가르쳐봤자 유입이 없고 두 번째로 준비는 훨씬 많이 해야 돼요. 매년 3학년 모의고사는 새롭게 나오니까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시험 범위도 많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준비 에너지 소모는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들이 이제 인강을 안 듣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인강 선생님이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인강 선생님의 퀄리티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3 내신을 하기 싫어하세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자, 근데 저희 학원도 이제 모든 선생님이 다 고3까지 하진 않으시지만 다른 학원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비율, 거의 절반 이상의 선생님들이 고3까지 계속 내신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이상 연속하는 수강생이 많고요. 왜 3년이 아니고 2년이냐면 보통 1학기 중간 기말을 끝나고 저희 학원에 와서요. 3학년 1학기까지 쭉 다니는 애들이 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년 이상이라는 얘기는 3년 내내 내신을 저희 학원에서 거의 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대표적인 표본이 제 수업입니다. 저는 최상위권 통합반을 하는데 5년 동안 그랬어요. 5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 시기에 예비고일 최상위권 통합반이 10명에서 15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조금 많아요. 지금 15명 벌써 찾는데 이 친구들이 항상 1학기가 끝나면 3, 40명으로 늘어요. 5년 연속 그랬고요. 이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갈 때 항상 6, 70명으로 늡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3학년 올라갈 때 다 100명을 넘어요. 자, 그 100명을 넘은 학생들이 실은 다른 학원에 있다가 내신 안에서 넘어온 친구도 좀 있습니다. 다른 학원에서 마무리를 안 지어줘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 수업 와서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는 있지만 1학년 때부터 저랑 꾸준히 했던 친구들이 당연히 성적이 더 오르겠죠. 왜?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한 피로도가 없지 않거든요. 무조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하는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러다 보니 저만 하더라도 이제 매년 고3이 가르치는 애의 절반 이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 학원쌤들이 좀 특이하게 수업 개설수는 고2, 고3이 적은데 고3이 대부분 다 대형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원에서 마무리를 안 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화여고로 생각한다면 이제 3번, 4번이 장점이겠죠. 해화여고 국영수가를 전문적으로 해화여고 근처에서 내 과목을 다 개설해서 진행하는 학원이 저희 학원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화여고 뭐 근처 학원에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는 해화여고 반이라 해놓고 통합반인 경우가 좀 많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수업은 최상위권 통합반이지만 제 바로 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이제 개정전으로 따지면 2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이 듣는 수업은 다 해화여고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또 수학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화여고에 대한 진심이고 이 앞에 관을 차릴 정도로. 그리고 이
자료가 많고 회화요금만에 맞춤 수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실은 저희밖에 없다는 저는 그거를 확신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학원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3학년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데리고 가고 회화요금만에 맞춤 학원이 국영수를 다 하는 게 이 정도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효율도 되게 높죠. 학교 바로 앞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학원이 12년 차거든요. 그냥 당연히 저희가 원장이니까 저도 이제 12년 차겠죠. 12년 동안 옛날에는 회화요구 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기름역에서 회화요구, 제가 이제 기름역에서 학원을 했었기 때문에 회화요구를 기름역에서 많이 강제 배정을 안 당했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4, 5년 전부터 회화요구로 조금 많은 친구들이 가서 거의 한 12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회화요구 친구들을 항상 가르쳤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대학교가 아까 많이 한 거는 보셨을 거고, 이제 정규 1등도 제가 많이 뽑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비고일 지금 시기에 이번에 입시 친 친구들이 1학년 때 10명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 개정전 9등급제였기 때문에 1등급은 첫 중간고사에서 1명 있었고요. 정규 1등은 1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지나서 딱 1년 전에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이 친구들 중에 130명 정도, 제가 3학년 한 130명도 쳤거든요. 미적, 확통 합쳐서. 이 중에서 1등급이 절반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정규 1등이 10명이 넘었습니다. 정규 1등이 10명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메인으로 하는 고3이 기름역 근처에는 개성고, 신일고, 영고, 창문여고가 제일 많은 편인데요. 거기에서 3학년들을 내신하는 7과목. 이제 신일, 이제 미적 확통이 있기 때문에 미적 확통화에서 4개 학교가 8과목인데 신일고는 3학년 때 확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 7과목 정교 1등 수학을 제가 다 뽑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여름방학 때 제일 많이 270명까지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요건 이제 뭐 제 개인 홍보일 것 같고요. 이 마지막 거는 실은 제 개인 홍보보다 학원 전체 모토입니다. 저희 학원 모토인데 선생님이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시험 한두 번은 1일 1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학생 실력이 늘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결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 학원 이제 문자 받으신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은 실은 홍보가 대부분 실적입니다. 그냥 대부분 실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실적에 조금 그거로 보여준다, 좀 결과로 보여드리는 그런 학원이 지금 친구들도 보내주시면 결과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 한두 번은 저희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학생들이 갑자기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맞죠? 운 좋게 이번에 찍어서 잘 맞출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저희 이런 거 손을 떠난 거긴 한데, 실은 저희 마음대로 가장 안 되는 시험이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에요. 첫 시험은 실은 저희가 잘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영향은 있겠지만 애들 멘탈이 조금 더 중요하더라고요. 멘탈 관리 잘하는 친구들은 본인 실력을 발휘하고, 첫 시험인데 본인 실력을 제대로 못 발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장기적으로는 계속하면서 저희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걸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 일정은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 수업은 이제 최상위권 통합반입니다. 통합반이고, 이제 수요일, 토요일 아니면 수요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같은 수업입니다. 토요일에 이번 주 수강하고 다음 주는 일요일 오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1학기가 끝나면 이제 고3 내신이 끝나서 수업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고3 내신이 줄면서 2학기 때는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추가 일정을 정할 거예요. 만약 금요일에 추가 일정이 된다고 치면 수토, 수일, 금토, 금일 중에서 하루를 선택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뭐 이번 주 수요일에 학사 일정 때문에 못 오면 금요일이라도 와라. 학교 일정 때문에 못 오면. 그리고 다른 과목이랑 시간표를 좀 짜기 편하게 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2학기 가면 제 반 학생들 40명 보통 되거든요. 분반을 미리 계획한다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교재는 시중교재로는 자이소리, 고쟁이, 블랙라벨 되어 있는데, 블랙라벨은 안 할 때도 많아요. 블랙라벨을 왜 안 하냐면 요즘에는 내신이랑 좀 많이 동떨어진 교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 자료가 언제 하냐면 주로 이제 학교 자료가 많이 안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통합반이다 보니 학교가 적으면 7개고 많으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이 10개 학교에 학교 자료가 많이 없으면은
불량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자료 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학교 자료가 요즘에 점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자립스토리랑 고쟁이를 했어요.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면 학생들이 보통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자립스토리는 모의고사 기출인데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잘 안 하고 패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쟁이도 시스템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은 하면 더 좋아요. 제 수업은 들어보면 알겠지만 풀이 방법이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실은 오히려 한 번 공부했던 애들이 와서 아 저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거에서 가져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했든 안 했든 상관없고 오히려 했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강을 하면 되고요. 그렇다 해서 해와요고만의 자료를 안 만들어 주진 않아요. 해와요고만의 학교별 자료 다 변형 자료 있으면 다 만들어 줍니다. 물론 해와요고 수학은 학교 자료가 별로 없는 학교에 속하긴 한데 해와요고 시험의 레벨에 맞춰서 조금 많이 잘 내주는 준비를 미리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해와요고도 예전에는 학교 시험이 좀 많이 쉬웠어요, 수학이. 근데 요즘에는 조금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해와요고만의 추세는 아니고요. 근처 모든 학교들이 실은 학교 시험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 올려서 진행하는 편이고요. 물론 제 수업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자립스토리랑 고쟁이를 어려운 걸 다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 학교 이 정도까지 어려운 거 안 나와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은 제 수업은 학교 시험 등급을 잘 받는 게 1순위 목표가 아니고요. 제 수업은 수학 실력을 올려서 학교 성적은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걸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 목표라고 봐주시면 안 되고요. 5등급제에서는 더 심해요. 5등급제에서는 더 심할 거고 약간 진짜 목표는 수학 전교 1등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전교 1등을 목표로 해야 나중에 실은 인원이 줄어드는 선택 과목으로 가면은 1등급이 유지가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항상 1등급이 목표면 2등급이 나오고 2등급이 목표면 3등급이 나오잖아요. 안정권으로 선택 과목까지 심화 과목까지 1등급 받으려면 전교 1등을 목표로 하고 어려운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그 다음에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우리 애가 그러면 수학을 조금 잘 못하는데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자,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은 어려운 것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숙제가 많아요. 그리고 수업이 어렵겠죠. 그리고 수업이 조금 수업 시간에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등급과 실력보다는 현재 1등급이더라도 수업이 이해가 좀 부족해서 못 따라오는 친구도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5등급, 개정 전에 5등급인 친구도 선생님 제가 숙제 열심히 하고 제가 지금 당장은 못 풀겠지만 선생님 수업이 이해는 됩니다 해서 따라오면 성적이 오른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숙제를 잘할 수 있는 성실도 첫 번째, 선생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 두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력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문제는 못 풀어도 선생님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고 조금 이해를 못 하더라도 복습을 할 수 있게 제가 영상을 잘 보내주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수업을 했는데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개정 전에 1등급 애가 들었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고 전반한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하는 애도 듣고 따라와서 성적이 올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실력으로 기준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대신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청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제 수업에 자신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제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는 이 수업의 가치를 알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청강을 신청해서 수강을 해서 등록을 하면 당연히 청강 수업료를 받겠죠. 근데 청강을 해보고 아 선생님 이거는 못 따라가겠어요 해서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저는 그 수업료를 안 받습니다. 한 번 수업료는. 그래서 편하게 청강 수업 못 오면은 수업 영상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아 지금 제가 따라갈 만하네요. 이렇게 해서 괜찮으면 수업을 이제 같이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랑 학부모님이랑 학생이 3명만 있는 카톡방을 다 만들어요. 작년에 270명까지 가르쳤다고 했었는데 270명 카톡방 다 따로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얼굴, 이름, 그리고 성향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물론 수업 한 번 한다고 해서 다 알지는 못하고 시험 정도 한번 경험해보면 거의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학생이 질문 있으면 그 카톡방에 수업을 끝나고 해설 영상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찍어서 보내주고 손글씨로는 거의 안 보내요. 손글씨로 보내면은 그냥 답지 보는 거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부 해설해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수업 영상도 4시간 수업인데 4시간짜리를 풀 영상으로 안 보내줘요. 다 자릅니다. 어떤 개념 20분, 예제 20분, 숙제 해설 30분 또는 40분, 어려운 문제 20분 뭐 이런 식으로 다 잘라서 보내는데, 그렇게 다 잘라서 보내는 이유는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어려운 걸 다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들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집에 가서 풀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효율적으로 복습하기 위해서 수업을 다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복습을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수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첫 수업 전에 상담 전화 드리고요. 첫 수업 후에 상담 전화 드립니다. 좀 급박하게 등록하는 경우 빼고는 대부분 그렇게 상담 전화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제가 이제 학생 수도 많고 수업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쁠 것 같아서 연락 그냥 해주셔도 돼요. 제가 여유되면 상담 전화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재작년에는 이제 한 200명에서 220명 내신을 했었는데, 중간기말 끝나고 200분 이상 다 전화 드렸어요. 실은 다 전화 드렸는데 실은 약간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왜 비효율적이냐면 200명 이상 되는 인원 중에 80%가 고2, 고3이고 저랑 반년 이상, 최소 반년 이상 했던 친구들이라 상담할 게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 상담 드리는 시간에 실은 자료를 만드는 게 더 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작년부터는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어머님들께 이제 시험 끝나고 요청을 드리고요. 뭐 1학년 어머님들은 거의 다 상담 요청을 좀 원하셔서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뿐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상담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 크게 개의치 않고 상담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쨌든 최상위권 통합반이다 보니 동기부여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학생 수도 200명이 넘고 상담도 다 드리고 학교별로 자료도 다 만들고 수업 끝나고 영상도 다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보내드리고 학생 개별 질문도 다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는데, 이럴 시간이 있나요? 이제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그냥 잠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하거든요. 새벽 1시까지 해설 찍어 보내고 자료 만들고 그 다음 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해요. 쌤이 이 정도까지 하는데 너희도 공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 성실성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동기부여까지 주는 그런 수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별로 이제 배정된 시간이 있고 저에게는 25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끝나고 상담을 저희가 보통 이제 개별 질문을 받는데요. 선생님별로 끝나고 바로바로 질의응답을 하면 이제 너무 길어져서 웬만하면 다 설명이 끝나고 남아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개별 질문을 받고 이제 종료를 할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학원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아마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요거 설명하고 뒤에 8시에 또 수업을 가야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학원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최상위권 통합반이니까 본격적으로 해화여고 1학년 담당 선생님 모시고 해화여고에 관련된 집중된 설명을 듣도록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화여고 국어 정현우 선생님 모시고요. 해화여고 국어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현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화여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정현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5분 정도 수업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제 이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목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목동이 많이 학부열이 치열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등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 다음에 2년 해서 팀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강남 지역으로 옮겨서 여기서부터 고등부 경력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르치던 제자들이 요번에 수능까지 봤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 성과도 있었고 대략 여기서도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옮긴 곳이 이제 이곳 앵콕학원이고요. 앵콕학원에서도 지금 딱 2년 됐는데 요번에는 이직 안 하고 그냥 쭉 여기서 경력을 쌓아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학원이 워낙 좋은 곳이라 학생들에게도 좋은 곳이지만 또 강사들에게도 좋은 학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내용으로는 제가 앵콕학원 와서 가르쳤던 학생이 굉장히 잘 된 케이스, 잘 풀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 수업을 국어학원을 처음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엄청 길게 성의껏 써주는 학생이거든요. 이게 다 실제 학생들 수강평이어서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처음 국어학원 다니면서 원래 친구 따라 왔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친구 따라 왔다가 재밌어서 국어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이 친구가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원래 잘하던 친구가 아니라 국어학원 수강도 처음이었고 제 수업이 인강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원래 5등급 하던 친구였어요. 국어 공부 안 해가지고 그냥 책은 가끔씩 읽는 소설 같은 거 좀 보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전교 1등까지 3학년 1학기 기말 때 그래서 이 친구는 모의고사도 원래 6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고3 2학기 들어서는 2등급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좀 굉장히 특이 케이스 수업이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구나 싶었던 케이스로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를 드리고 이때 시험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내신이 수능특강 기반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능특강 기반으로 시험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작년 수능특강에 있던 독서 생물학 지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예상 문제예요. 시험 전날. 그래서 시험 전날에 만들었던 예상 문제가 얼마나 잘 일치했는지 그래서 학생이 되게 깔끔하게 잘 풀었죠. 모든 문제를. 아까 그 100점 맞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 개성영훈이랑 회화여고 술생고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성고 영훈고는 제가 처음에 학생들 2학년 때부터 맡아서 요번에 수능까지 보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꾸준히 모의고사랑 내신 전교 1등을 달성을 했어요. 각 학교에서 국어로.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가르쳤던 친구네. 이 친구는 이제 좀 전국구급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서 이 친구가 또 제 수업을, 국어 수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비고 1 때부터 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쯤까지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이 친구를 제가 학원 옮기고 나서는 국어학원을 안 다녔대요. 그런데 수능 때 100점을 받아가지고. 근데 수능 100점이 요번에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올해 수능 국어가 표준 점수 100점 기준으로요. 원점수 100점 기준으로 표준 점수가 147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점수거든요.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이번에도 어려웠어요. 그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올해 수능 수학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 미적, 선택 과목 미적분이 가장 어려운데 이거 100점 받은 수험생은 표준 점수가 139 정도. 그래서 수학보다 국어가 대학 갈 때 8점이나 더 유리했던 그런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제가 지금 이 친구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수능 국어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만 이랬느냐 하면은요,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올해가 2026 수능이었잖아요. 그런데 2년 단위로 2024 때도 이랬고요. 2022 때도 이랬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 짝수년도마다 전부 다 수능 국어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표현 점수가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수학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비중이 대학 갈 때 반영되는 비중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영어는 수능에서 거의 지금 안 중요하거든요. 의미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탐구 제외하고 생각했을 땐 국어 수학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국어가 특히 중요하다라는 지점을 좀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약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영수에서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서울대 치대까지 가능한 성적인데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원래 처음부터 항공우주공학과라서 그래서 항공우주공학과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개성고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꾸준히 국어로는 전교 1등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 원래 목표가 고려대 컴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국어 1등급 받고 또 이 친구도 이제 저한테 그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저 덕분이라고 고려대 컴공을 국어 1등급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는 이제 개성고랑 영훈고가 2학년, 3학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가르쳤던 친구들이고요. 뭐 고려대도 들어가고 유니스트도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는 1학년도 맡아서 수업을 했었는데 작년 1학년 때는 특히 이제 해화여고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화여고 같은 경우는 중간 기말 다 전교 1등 서로 다른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기말 때 전교 1등 했던 친구는 또 특히 중간고사가 3등급이었어요. 근데 기말 때 100점을 받았던 케이스라서 그만큼 실력이 많이 늘었다. 한 2달 만에. 그래서 그런 지점을 또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1학기 때는 3등급이었는데 2학기 때는 1등급을 받았던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성적 상승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해화여고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궁금해 하실 만한 것 중에 해와여고 작년 기출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해와여고는 작년 기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 좀 수다를 많이 떨면서 스몰 토크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작년 국어 A쌤이랑 국어 B쌤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국어 A쌤은 남자 선생님인데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신, 나이가 좀 지긋하신, 그래서 남자쌤인데 이분은 이제 뭐 서울대까지 나오셨다, 서울대 국문학과시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어쨌든 이 남자 선생님은 시험을 굉장히 정석적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예를 들면이 전형적으로 이제 교과서랑 그리고 그 교과서 내용을 반영해서 선지를 만드는데 모의고사식으로 충실하게 뭐 예측을 벗어나는 거 없이 아주 정석적이고 모범적으로 출제를 하셨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항도 요거는 외부 지문이 아니라 학교 프린트로 나누어 주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로 나누어 주었던 내용에서 그냥 변형을 살짝 해서 출제를 했고요. 이거 학교 프린트 내용이었고, 제 수업에서는 이 프린트 나눠주기 전에 미리 다 풀었거든요. 모의고사 기출문항을 6개년치를 미리 그냥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특이할 만한 지점은 작년 같은 경우에 국어 B쌤이 좀 특이한 지점이었는데, 이분은 정반대로 젊은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20대이신 젊은 여자쌤인데, 이 선생님은 수업 자료를 교과서를 안 쓰시고 아예 그냥 학교 프린트 자체를 새로 만드셔가지고 1학기 때는 그나마 다른 학교 출판사에 있는 지문을 가져오셨는데 2학기 때는 아예 그 어느 교과서에도 없는 지문 내용을 새롭게 그냥 아예 창조를 하셔가지고 시험 범위를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좀 힘들어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학원 입장에서도 좀 가르치기가 까다로웠는데, 이거는 1학기 기말 기준이니까 일단 2학기 빼고 1학기 기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토론이랑 이 문장의 활용 파트는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토론이라고 하면은 보통 수능에서 화작이라고 부르는, 화법과 작문이라고 부르는 파트고요. 그래서 각각 화작과 문법이 시험 범위였는데, 이 화작 파트는 교과서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다른 자료에서 가져오시고, 이때 이거는 타 교과서였어요. 다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아예 출판사가 다른 교과서요.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서 가져오셨고, 이거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화작 같은 경우는. 근데 문법은 조금 어려웠는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지점은 문법에서 사동 개념이 출제가 됐어요. 사동이라고 하면은 1학년 때 교과서는요, 모든 학교에서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거는 피동만 나옵니다. 피동 표현만 나오고 사동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시험 범위로 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학기 기말 때. 그래서 요게 좀 특이한 지점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아예 그냥 구분 없이 그냥 다 가르쳤습니다. 시험에 이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나올까봐 간접적으로 저는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사동 표현을 가르쳤는데, 다행히 사동 표현이 출제가 되어서 미리 대비를 한 덕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중간고사 3등급이었던 친구가 기말 때 100점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한 게 잘 들어맞았어요. 뭐가 나올 것 같다 싶어서 준비를 한 게. 그래서 시험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시험지인데 지금 화면상 아마 좀 어둡게 표현이 되어서 요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완전히 PDF 파일이 아니라 사진 찍어 놓은 파일을 지금 제가 반영을 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간략하게 지금 옆에 적어 놓은 PPT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요,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로는 잘 보이실 텐데, 기출 문제가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믿겨지다라는 말과 밝혀지다라는 말 중에 하나는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거 고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시험 문제가 이 중에서 잘못 쓰인 표현이 있는데, 왜 틀렸느냐 하면은 이중 피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이 중복해서 사용된 비문, 그래서 잘못 사용된 문장을 찾아라 라는 시험지거든요. 이중 피동은 이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중 피동이 아니라 피동 표현 하나, 사동 표현이 하나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는 서술어가 있고 이중 피동만 있는 서술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가르쳤었냐면,
믿겨지다 할 때 믿까지는 어근입니다. 그래서 발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어근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밝히어지다에서 어지, 믿기어지다에서 어지, 이거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전부 다 피동형 어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피동형 어미가 그냥 아예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찾아내야 하는 건 이거예요. 믿기어지다랑 밝히어지다에서 여기 차이거든요. 둘 중에 뭐가 피동이냐 이거를 찾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에서는 이걸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동접미사인데요. 여기 좀 이상하게 표현했네요. 그냥 접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동접사를 안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러면 요거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동을 사실상 안 배워본 친구들은 이 둘 중에 찍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수업만 순수하게 들은 애들은 이 중에서 2개가 남았을 때 찍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이 낮아지고요. 사동 개념을 미리 배운 친구는 어떻게 풀 수 있었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친 방식이 이거였거든요. 피동과 사동의 차이는 이거다. 피동이라고 하면은 번역을 했을 때 개 되다라고 번역이 되고, 사동으로 표현하면은 개 하다로 번역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동은 동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밝히어지다에서 히라고 하는 거는 밝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동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학생이 요거 푼 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 막 메모하면서 풀었는데 저한테 배운 대로 이거를 지금 풀어봤죠. 믿기어지다라고 지금 학생이 풀어서 써놨고요. 그래서 자기가 믿기어지다가 지금 개 하다, 개 되다 여기서 이렇게 썼죠. 믿게 하다가 맞는지 점검을 해본 거거든요. 제가 가르친 대로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답을 좀 찾아낼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거는 믿게 하다인지 믿게 되다인지를 자기가 따져보니까 피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내용을 학생이 어떻게 적용을 해서 풀었었는지, 그래서 작년 해와요고 문법 시험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까다로웠는지를 좀 보여드렸고, 간략히 결론은 일단은 이렇게 좀 까다로웠던 문법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은 전반적인 출제 경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해와요고가 내신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도 여고다 보니까 국어가 그나마 좀, 국어 영어는 학생들이 경쟁이 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1등급 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어떤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오히려 내신이요. 아까 보신 게 좀 전형적인 다 내신 문제들이라서 모의고사 등급과 제가 여기도 그냥 써놨는데 모의고사 등급과 내신 점수, 내신 등급이요. 요게 유사하지가 않아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경향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원래 국어 실력 기본기가 좋아서 1등급 받아도 내신은 1등급 실수하면 안 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좀 불리하고요. 내신이 무난하게 나오다 보니까 실수했을 때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런 출제 경향은 인근에 있는 좀 학교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에 비해서 요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신 시험 범위만 좀 열심히 외우고, 그래서 내신 등급은 잘 나오게. 아니면은, 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워낙 국어 실력이 자기가 충분하고 학교 프리트만 좀 대충 보고 국어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1등급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근데 요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모의고사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감각이 떨어지면은 결정적으로 나중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내가 해와요고에서 내신 1등급 다 맞춰놓고 최저만 받아서 가겠다, 수시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해와요고뿐만 아니라 이제 많거든요. 인근 지역에. 그렇게 뭐 솔쌤고, 해와요고, 영훈고 등등 많은 학교에서 내신이 비교적 쉬우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최저만 맞추려고 하는데 최저를 맞추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사실. 실제로. 왜 그러느냐?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실력이 안 올라오는 상태로 3년이 지나면 사립고, 예를 들면은 개성이나 신일이나 뭐 선덕 이렇게 내신이 워낙 치열한 데서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내신 공부가 그냥 수능 공부랑 똑같아요. 그럼 3년 동안 얘네들은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 경쟁할 때 이거 경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해와요고는 이게 아니다 보니까 내신과 수능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서 이게 오히려 불리해요. 그러면은 좀 효율적으로 수능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라도 맞추려면. 그래서 최저 맞춘다는 생각으로 사실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수능 잘 본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수능 점수를 높게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최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수능 국어는 진짜 등급 다 하나 무조건 1에서 2등급은 떨어지거든요. 평소 모의고사의 성적에서.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를 높여야 됩니다. 무조건 1점이라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강조 드리면서 결론에 해와요고 내신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감각을 놓으면 안 되고 학원을 만약에 다닌다면 보통 국어학원 일주일에 한 번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효율성이 좀 중요합니다. 이 효율성. 수학이나 뭐 영어, 심지어 과학도 학원 다니는 경우 많은데 여학생들 과학이 좀 약해가지고 그래서 과학도 학원 다니고 하다 보면 시간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국어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수능 대비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어쨌든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신이랑 수능 대비를 동시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내신 결과가 지금 조금은 덜 나오더라도 제 기준은요. 제 원칙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수능 점수 올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학생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서 제가 예비고 1단계에서부터 가르쳤던 학생들이 다 좀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능에서도 다 결과로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 있게 이 원칙대로 내신과 수능을 좀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석자 보강 관리인데요. 제가 수업을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뭐 작년 기준으로는 개성고 3학년, 영어고 3학년에서 제 수업을 인강처럼 그냥 영상으로만 들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시간표 안 맞거나 바빠가지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다 제 수업을 영상으로만 보고 모의고사도 1등급 받았었고 내신도 정규 10등 안에 꾸준히 들었고 내신 정규 1등도 안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왜 근데 따로 강조를 드리냐면 제가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학원에 맨날 부르고 숙제 막 쌓아서 주고 억지로 시키면요 어떻게든 성적은 오르거든요. 근데 비효율적으로 올라요. 비효율적으로. 근데 제가 성적을 올릴 때 모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자체를 퀄리티를 높이면 이런 식으로 수업만 봐도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아예.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을 잘 보여드리는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 자료로 넣었고요. 수업 안내는 이렇습니다. 월요일에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4시간 타임이 되고요. 그 외에는 주말에 2시간 정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말 보면 해와요고 친구들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 같은 거 다니는 케이스로 기름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 기름역 쪽으로 학원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여기서는 앵콕학원 문학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업이 보통 문학관에 모두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예외적으로 제가 또 국어를 위해서 따로 출강을 하고 있고 문학관이 있는데 그 문학관에서 주말 확인학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문학관에서 확인학습을 2시간 정도 따로 진행하고요. 여기에는 조교 선생님이 계시고 수업 시간에 내신 기간에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요. 아니면은 모의고사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시간이 따로 잡혀 있고요. 근데 요거를 다 합쳐서 6시간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준 시간은 5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간은 5시간 기준으로 수강료가 책정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렇게 정리가 되고 원래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해와요고 내신이 이때 그냥 이거 확인학습 없애고 그냥 여기서 한번 통일해서 그냥 끝내버리자 해서 17시부터 밤 10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배도 고프고 한 번에 국어만 그냥 하루 종일 5시간을 잡고 해버리려니까 이거는 너무 좀 애들이 힘들어해서 좀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고 쪼개가지고 주말에 따로 올 수 있도록 또 선택적으로 조금 더 편한 시간대에 올 수 있도록.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교재는요. 제가 교재를 따로 안 적었네요. 교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법 외에는 전부 다 자체 교재입니다. 근데 문법만 제가 학생들에게 사오라고 했었는데 근데 올해부터는 이것 문법도 그냥 제가 준비하려고요.
원래는 자이스토리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학을 이제 강의하시는 대표 원장님께서도 자이스토리를 좀 핵심 교재로 쓰시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기출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모음집이 자이스토리고, 선생님들이 자이스토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해설이 굉장히 상세한 편입니다. 해설지가 상세해가지고 요게 많이 선호가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해보니까 학생들이 사오는 것도 좋은데 책이 너무 두껍고, 일단 기출 모음이라 두껍고 좀 가방도 무거워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어떻게 수업하고 있냐면 그냥 제가 복사본으로 줍니다. 편집해가지고. 그래서 자체 교재로 그냥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문법도 자체 교재로 해버리는 셈이 되었고, 그 외에는 학교 시험 범위가 아까 보신 대로 회화여고 같은 경우 교과서가 이제 기본 시험 범위고 프린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는 어차피 교재 따로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제가 그때그때 또 학교 프린트에 맞추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요거를 준비하고, 교과서도 제가 학생들에게 자습서를 작년 기준으로 자습서가 효율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습서는 너무 또 문제가 쉽고, 어차피 제가 자체 교재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자습서에는 분석 내용이 따로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자체 교재로 통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할 외부 교재는 없고 제가 학교 시험 범위에 맞춰가지고 다 준비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해외여고 1학년 이번에 영어 맡게 된 최서영 강사입니다. 일단은 제가 PPT 안 넣은 내용이어가지고 설명이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저 과목에 넣기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에요. 근데 어쨌든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수능 적어도 최저는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능까지 저희가 길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최저를 본다고 했을 때 최소 2학 과목은 있기 때문에 영어를 넣기 참 좋은데, 아이들이 그 수능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내신을 하다 보면 당장 이제 중간 기말만 본인 성적인 줄 알고 3학년 돼서 이제 급하게 영어를 하려다 보면 좀 그게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이 불수능이었거든요. 영어가 굉장히 1등급이 원래 한 7, 8%가 나와야 하는데 이번에 3%로 엄청 적게 나왔어요. 1등급이. 사실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최저 과목으로 넣기 참 좋은 과목인데, 아이들이 이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 이때 좀 영어 모의고사 대비를 쉬지 않고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좀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올해 처음 앵콕학원에 오게 되었고요. 앵콕학원 오기 전에 작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입시를 쭉 맡다가 올해 앵콕학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작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총 3학교 계속 맡다가 올해 앵콕 오면서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늘 중고등학생만 맡다가 이번에 앵콕 오면서 고1, 고2만 맡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본 수능에서도 제가 맡은 아이들이 1등급 불수능이었지만 그래도 잘 해줬고요. 보통 고3 때까지 한 친구들이 중3 겨울방학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저랑 같이 해가지고 한 고3까지 계속 한 30명 정도 매년 맡았고요. 고3은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내신 봐주다가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이제 수능 위주로 봐주는데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보통 내신이 좀 아이들이 잘 나왔어요. 제가 맡은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능 잘 올려보내고 현재 지금 대학교 입학 중에 있고 대학교 지금 재학 중에 있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은 해외여고 출제 경향부터 분석 말씀드리자면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범위는 똑같아요. 교과서 2과, 1, 2과 사용하게 되고요. 공통영어. 기말고사 때는 공통영어 3, 4과 사용하게 되고요. 모의고사에는 2024년도 3월 모의고사가 중간 기말로 들어가요.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요. 3월 모의고사, 2024년도 3월 모의고사를요, 한 세트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반 세트는 중간고사 때 쓰고 나머지 반 세트 있잖아요. 그걸 기말고사 때 남은 걸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25년 산모라고 하는 건 이건 작년 1학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행한 산모를 보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6년 산모로 보게 되겠죠. 3월 모의고사가 이번 3월 24일 날
응시하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지 응시하고 난 이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교과서 계속 진도 나갈 예정이고요. 아마 올해도 얘는 작년 산모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23년 산모랑 26년 산모 이렇게 2개 예상되고요.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중간고사 때는 객관식 22문제에 서답형 6문제 나오고요. 기말고사 때도 객관식은 동일하게 22문제인데 서답형이 1문제가 늘어요. 해외여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패턴이 매번 똑같거든요. 1학기와 2학기 중간 기말 패턴이 똑같아요, 항상. 근데 기말고사 때만 1문제 더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하나 더 추가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답형이 1문제 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거는요. 그 서술형 패턴화된 서술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신 지문을 잘 파악하면 풀 수 있는 주제, 수능형으로 나오거든요. 주제, 순서, 어휘 문제 같은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외여고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술형에서 영어는 변별력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패턴화 해가지고 몇 유형으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순서 배열입니다. 일단 해석이 주어지지 않아요. 해석이 주어지지 않고요. 얘의 생각을 요약하고자 한다 하면서 빈칸에 너 한번 채워 넣어봐. 이렇게 하는 문제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요 내용과 일차적 넣어봐. 일 건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지문의 빈칸을 뚫어놓는 것이 아니라요. 요 문제를 봐보시면 요 지문을 읽고 요 사람의 생각을 요약하고자 해. 그래서 그 요약문의 빈칸을 뚫어 놓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지문 암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영어는 하위권이면 하위권일수록 지문 암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암기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문 암기를 해서 해결되는 서술형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와요. 근데 요약문을 보통 암기할 수가 없죠.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지문 암기를 해서 될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라고 하면 지문을 암기하면 안 되고요. 지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지문에 해당하는 요약문을 보고 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또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숙지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문 숙지된 내용을 본인 영어로 서술할 줄 알아야 해요. 근데 그게 잘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에서 변별을 좀 많이 낸다. 영어 같은 경우에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도 요거의 좀 장점은 순서 배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펠링이라던가 이제 문법적인 거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수일치 같은 거 S를 안 붙인다던가 아니면 시제, 과거나 현재 같은 걸 잘 안 쓴다던가 거기에서 보통 감점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감점은 피할 수 있다. 그래도 기본적인 어수는 알아야 순서 배열을 하기 때문에 어수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번째는 빈칸 넣기인데요. 얘는 지문에 빈칸이 뚫려 있지만 나머지 이 두 번째 문제에는 지문 빈칸이 안 뚫려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요약을 해서 그 요약에 넣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철자, 오류 같은 거는 없어요. 왜냐면 빈칸에 요 보기가 있고요. 요 보기 중에 골라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제보다는 조금 수월하긴 해요. 왜냐면 문장을 서술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빈칸 한 단어 한 단어씩 넣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문 숙지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요 보기 중에 내가 뭘 넣고 싶은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은 해외여고는 희한하게 한글 서술형을 내는데요. 영어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얘는 한글로 직접 서술을 하는 거예요. 진짜 딱 내용 파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너 이거 진짜 내용 알아? 를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은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그냥 물어봐요. 이거 단점 3가지 뭐야? 라고 물어보고 이거 한국말로 써 라고 하고요. 이거 A, B 지칭하는 거 뭐야? 한국말로 써 라고 하고요. 얘는 아예 그냥 요약이 한국어로 되어 있죠. 약간 국어 비문학 지문 같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한국말로 써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1, 2 지금 서술형 3번까지 보시면 해외여고 서술형은 좀 일치하는 게 있어요. 내용이
모든 서술형 시험에서 내용 일치를 정말 중요하게 본다는 게 좀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해와여고의 서술형이. 그렇기 때문에 지문 같은 경우엔 단순 암기로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결국 등급이 갈리는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때는 지문 암기를 정말 많이 해요. 아이들이 영어 시험은 특히 더. 왜냐면 교과서 두 과밖에 없고 해봤자 프린트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외웠을 때 성적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런 버릇을 들인 학생들은 정말 좀 어려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좀 버리셔야 돼요. 해외고 들어오시면 그 습관을 버리고 나는 이 지문을 암기가 아니라 이해해야 돼 라는 사고로 아예 바꾸셔야 되거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해외여고에서는 좀 중요시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아까 기말고사 때 한 문제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술형. 그 한 문제가 요 서술형이거든요. 중간고사 때는 아까 1, 2, 3번처럼 내용 이해 문제로만 내요, 거의. 근데 4번에 기말고사 때는 생 영작을 한 문제 추가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어를 제시해 주시고요. 이걸 그냥 진짜 생 영작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는 제공되는데요. 이 보기를 결국은 변형을 해야 돼요. 여기 위에 조건 보시면 필요시 보기의 단어 형태를 변형할 것. 즉 이거 나 원형은 줄 건데 이거 배열 니네가 알아서 하고 어법 변형 니네가 다 알아서 해 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키워드도 그렇게 썩 많이 주진 않아요. 아이들이 이미 알 법한 쉬운 단어들만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 영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보고 너 그냥 영작해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기말고사 때는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사실 생 영작을 대비할 필요가 없는데 기말고사 때는 요 한 문제 때문이라도 생 영작을 준비하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넘어갈 때는 생 영작 준비를 조금 해놓고 넘어가야 한다, 적어도. 요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해외여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요, 1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학교 시험 범위 진도 나가고 변형 문제를 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별 풀이로 풀리거든요. 보통 풀어오는 건 다 거의 집에서 풀어오고요. 학원에 와서는 오답 위주, 그리고 본문 테스트 위주로 진행되게 되고요. 5, 6주차에는 교과서 아이들 1주차에서 3주차 했던 거 까먹기 때문에 재정리하고 모의고사 진도 나가면서 계속 복습할 예정이고요. 7, 8주차 같은 경우에는 동형 모의고사 파이널로 풀게 되고 1주차에서 8주차에는 어휘학습 계속 돌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중요시하는 부분인데요. 영어에서 제가 아무리 어떤 걸 가르쳐줘도 어휘가 결국 안 되면 다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휘가 무조건 되어 있어야 돼요, 영어는. 그래야 어떻게든 독해를 하든 어법을 하든 제가 가르쳐주는 게 의미가 있게 돼요. 학생이 어휘를 외워와야만.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저는 정말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계속 매 수업마다 와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조금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어휘도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교과서랑 모의고사 그냥 시험 범위의 단어가 좀 쉬울 수 있어요. 그 단어만으로는. 그렇게 되면 시험 직전에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시험 초반에 1주차에서 한 3주차 한 3월 정도까지는 시중 단어장이랑 같이 쓰면서 그 시험에 선지 있잖아요. 그 선지에도 가끔가다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대비하고 모의고사 수능까지도 결국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시중 단어장도 병행해서 쓸 예정이고요. 개별 테스트랑 오답 진행하게 되고 만약에 커트라인에 통과하지 못하면 수업에 좀 일찍 나오거나 주 1회 추가 등원해서 재시험 당연히 봐야 하고요. 이거는 어법이랑 독해인데요. 저는 모든 지문에 제가 판서 수업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본문 테스트를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제작을 하는 거고요. 제 판서 수업에 맞춰서 본문 테스트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어법 같은 것들이나 이제 그 학교별로 추구하는 지문 분석 스타일이 있으세요. 우리는 어법을 좀 더 많이 볼 거야. 우리는 지칭을 좀 더 볼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본문 테스트 만들어서 진행하고요. 교과서는 이건 제공되지 않지만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 20지문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정확하게 세세한 내용을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복습은 계속 하겠지만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구조 노트라고 해서 지문의 주제 그리고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정리, 그 다음에 핵심 설명, 제 팁 같은 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과 아이들이 문제 풀면서 어려워했던 어휘 같은 것들 다 정리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특히 회화요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내용 암기를 상기시키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은요, 학교별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교과서가 몇 문제 나왔고, 교과서 문제 중에 어법은 몇 문제 나왔고, 모의고사 문제 중에 어휘, 어법 각각 몇 문제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응시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아이들마다 또 틀리는 게 굉장히 달라요. 이 친구는 어휘가 많이 틀리고 이 친구는 어법이 많이 틀리고, 그래서 시험 1주 전에는 그 챕터별로 틀린 부분을 프린트를 줍니다. 해서 시험 1주 전에는 그거를 아이들마다 각자 많이 틀린 부분만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약점만 학습하게 해서 시험장에 들여보낼 예정이고요. 아이들이 제가 진짜 분석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똑같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똑같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풀어봤던 문제를 시험장에서 또 보는 게 되게 멘탈에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이게 나 이거 봤던 문제인데 하면서 긴장이 되게 많이 풀린다라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노리고 이렇게 분석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험에 멘탈적인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웬만하면 저는 개별로 볼 수 있는 건 개별로 보려고 해요. 왜냐면 영어는 레벨별로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수학이나 이런 수업 같이 레벨별로 나눠져 있지 않은데 생각보다 레벨별로 편차가 또 되게 크거든요. 영어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게 개별로 볼 수 있는 거는 개별로 보려고 하고요. 문제풀이나 어휘 같이 제가 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 개별로 보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다 관리가 되게 꼼꼼하다라고 하고요. 제가 작년까지 또 고3을 맡았기 때문에 계속 올해까지도.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입시에 관한 조언을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챙겨서 장기적으로 학습을 시킬 예정이고요. 여기 그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회화요구는 평일 하루는 수유관에서 할 예정이고요, 영어는. 주말에는 제가 그 기름 쪽에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 끝나자마자, 목요일에는 학교 끝나자마자 수유관에서 하고요. 주말에는 이동하기 편하게 집에서 기름관, 그 본관에서 진행할 예정이어가지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끝나고 제가 밖에 서 있을 거니까요. 그때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어 강사 최세연이었습니다. 회화요구 여기 통합과학에 대해 설명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후회 보여가지고 네. 일단 먼저 아무래도 종이를 받으셨으니까 이런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인지 조금 궁금해 하시면 제가 통합과학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합과학은 곧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총 3년 동안 배운 내용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과학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다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통합과학으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단원에 좀 노란색을 칠해봤어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통합과학으로 연계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가 통합과학이 얼마나 익숙하고 혹시 쉬울지 이런 부분을 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통합과학에 있어서는 학생들 간의 출발선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학교 때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냥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 고1 때 이제 와서 그러면 우리 학생은 중학교 때 공부가 좀 안 돼 있는데 그럼 중학교 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중학교 때 공부를 해온 학생들이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생소하지 않은 거죠. 그럼 학생들 간에 어떤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면요. 자, 저희 학교는 자유학계제라서 시험이 없었어요.
그다음 우리 학교는 시험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에 밤새서 공부하면 90점, 100점 A등급 정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라고 공부한 학생들과 이제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등과학에 대해서 선행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 학생들은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통합과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은 따로 없으십니다. 교사 없으시죠? 왜냐하면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어떤 한 과목을 일부 전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을 다루시는 것 뿐이겠죠. 중등과학도 사실 통합과학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에 있는 어떤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단원별로 가르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등과학과 통합과학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이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에서 일부분을 가져온 과목이다 보니까 중학교 과목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상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왔는지가 조금 출발선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통합과학이 과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너무 편차가 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좀 극명하고요. 잘하고 못하고가 굉장히 극명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중학생 때의 나쁜 습관이 있어요.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과학이 중요한 거 알겠어. 당장 내일 시험을 보는 것도 과학이야. 하지만 국어도 봐야 되고 수학도 봐야 되고 영어도 봐야 되고 한국사도 있고 사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이 남은 시간 동안 뭐에 투자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과학은 좀 어렵긴 해. 근데 과학은 내가 좀 못하는 과목이긴 해. 이런 식으로 남은 시간을 어떠한 특정 과목에 좀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문제점은요. 이제 과학에 대한 학생들이 고등 과목에 대한 단위수를 좀 잊어버리게 됩니다. 과학의 단위수는 국어, 영어와 같아요. 3단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중학교 때는 100점이 몇 개고 A등급이 몇 개인지가 중요했죠. 하지만 고등부터는 이제 단위수가 반영된 평균값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리 국어, 영어든 나머지 과목을 올려도 과학 단위수가 3인데 만약에 5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5 곱하기 3에서 15라는 숫자가 나에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멱살 잡고 끌어내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나 무과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좀 못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목을 암만 올려봤자 과학이 끌고 내려가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 성적 삭제되는 거 아닌데 문과 간다고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도 들어가게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어렵고 못한다라는 부분으로서 변명을 하는 데에서는 좀 차단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이 계속해서 물리화학, 생명지구과학 고의 과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어느 정도로 연계가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문제는 해외외고 문제는 아니지만 통합과학으로 일부 자주 기출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 542라고 되어 있는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XYZ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가나다 동일한 그림이고요. 사실 기억에서 물어보는 것도 여기에다가 마그네슘이라는 걸 넣으면 기체가 발생하는가,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가, 사실상 동일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는 사실 분석할 필요도 없는 게 정확하게 복사 붙여넣기 한 문제죠. 그러면 통합과학 문제인데 사실은 물리학에서 기출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나는 통합과학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학이라든지 물리학에 있는 문제를 출제해도 되나요?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인 차이가 없어요. 난이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착각하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통합과학만 계속해서 돌아서는 문제 100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물리화학, 생명지구과학 고의 과탐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인지과정이 있어야만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은 가져와요. 저한테 이번에 통합과학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됐어요. 저 이런 문제 처음 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물리 또는 화학에서 모의고사 그대로 가져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과학은 제가 정규반과 내신반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따로 대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시죠. 모의고사가 따로 대비가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모의고사 따로 대비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옵니다. 왜냐? 과학은 외부 지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부하며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은 출판사를 별로 안 탑니다.
그래서 국어나 영어나 뭐 이런 부분과 달리 내가 지금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3월 달에 혹은 뭐 이전에 뭐 고등학교가 발표나기 전에도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발표나기 전에 11월, 12월, 1월, 2월 중에도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다른 과목에 대한 선행을 하셨겠죠? 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때 그럼 이 시간 동안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느냐? 국어나 영어 내신 대비가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교를 가게 될지, 그 학교에서 어떤 출판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지, 그 학교에서 어떤 외부 교재를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과학의 안에서는 출판사를 안 타고 선생님을 안 타죠. 전체적인 내용은 다 같기 때문에 지금 선행을 하는 부분이 3월, 4월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극명하게 또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 벌써 11월, 12월 프리윈터, 1월, 2월 윈터 기간 동안 통합과학을 벌써 2회독을 한 심어본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과 달리 난 지금 당장 과학학원 한 번도 안 다녀봤고 남들 다 안 하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3월 달에 이제 막 시작을 한 학생들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회화하고 문제의 유형을 봤을 때요. 잠시만요. 문제를 봤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아까 말씀드린 물리화학 생명지구과학의 과학 탐구형 수능형 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만든다 라기보다는 이미 나온 적 있는 모의고사 유형의 문항이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 라는 부분을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서 화학, 그 다음에 기말고사 물리의 변별을 주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통합과학의 전체적인 흐름은요. 전체적으로 과학의 기초, 그 다음에 화학, 그리고 생명 시스템, 지구 시스템, 역학 시스템에서 물화생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학 선생님이 순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리화학 생명지구과학에서 보통 뭐가 제일 어려워라고 한다면 보통 물리나 화학을 꼽게 되죠. 따라서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어려운 문제의 변별을 만들려면 화학이랑 물리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리화학을 찢어놔요. 중간고사에서는 화학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다. 그 다음 기말고사에는 물리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찢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1등급 100점을 받기 위한 고득점을 위해서는 수능형 문항을 대비할 줄 알아야겠다 라는 부분 분석했고요. 잠시만요.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생명 시스템은 사실 통합과학 전체 중에 가장 마지막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당장 4월달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여고는 문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제 보시면 여기 조금 화질이 깨지긴 했는데 사실상 A, B, C 다 같은 내용이고요. 과산화수를 분해해서 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 A, B, C 처리를 한 거라서 동일한 문제 유형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2023년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9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되는 거죠. 밑에 있는 문제도 이제 XYZ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ABC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인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화학이나 과학이든 어쨌든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와 사실만을 다루기 때문에 절대 선생님이 문제를 창조해내지 않아요. 그리고 무언가 그냥 X 또는 기억 처리를 해놨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이걸 무조건 진짜 얘가 어떤 원소인지 밝히라 그래요. 무조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잘하는 방법, 과학 100점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간단한 부분이 있어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 다 풀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창조해내지 않는다는 거죠. 과학은 이미 출제된 바가 있는 문제에 한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점을 못 맞는 이유,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부족한 거죠. 하지만 과학은 그렇다면 어차피 응용되는 거고 숫자만 바꾸는데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원소들을 그냥 A, B, C 처리할 뿐이라니 정확하게 한 번만 인지를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모든 문제에 대한 변형에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수업은 일단 판서와 빔 활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론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요점 정리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고죠. 여고 학생들한테 요점 정리 같은 거 공부 좀 해야 된다.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학생들한테 매번 얘기를 하지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숙제를 할 때 문제부터 풀려고 합니다. 앞에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 풀어야 된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문제를 볼 때도 보기부터 봐요. 문제를 읽고 봐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공부를 할 때 뭐 암기 부분도 있으니까 요점 정리 같은 거 해봐 하면 여학생들은 특징이 필기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 예쁘게 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예쁜 형광펜 다 들고 오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제 아이패드 사요. 아이패드 사가지고 이제는 형광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예쁜 속지를 다운받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다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걸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요점 정리 그냥 해서 드립니다. 그것도 미리 드리면 학생들이 그러지 이 미리 주면 이 요점 정리 가치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아날로그로 프린트해서 드리면 여러 가지 시험지와 영어 단어장과 여기저기 섞여서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한 시험 1, 2주쯤 전에 학구열이 막 올라왔을 때쯤 이거 이제 PDF로 딸롱하게 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도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학 문제는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답지를 봐서 비교 분석을 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는 붙들고 있어서 풀릴 수도 있겠지만 과학은 내가 이걸 붙들고 있는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정확한 풀이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어차피 공부할 거 많은 거 압니다. 저는 과학 과목 특성상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니 절대로 과학만 수강한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이미 국영수 주 2회, 3회씩 다 끼워놓고 정말 다행히도 남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고맙게도 과학을 수강해주는 학생들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공부가 좀 안 돼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게 너무 눈에 띄어서 남기려고 하면 영어학원 가야 된대요. 수학학원 가야 된대요. 영어학원 몇 시잖아? 아직 시간 남았잖아? 영어학원 선생님이 일찍 불러가지고 영어 단어 테스트 봐야 된대요.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잘 봤기 때문에 그래, 과학은 적게 공부하고 잘하자. 그러면 좀 시간이 한정적이고 나머지 공부도 해야 되는 거 제가 너무 인정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사진 찍어서 보내. 그리고 딴 거 해. 영어 단어 외워.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문제점이요. 학생들이 사진 찍어 보내고 딴 거 하다가 저를 까먹어요. 저는 그러면 이 문제 보고 이거 질문이구나. 따라락 해서 카톡으로 막 장황하게 보냅니다.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안 일십을 이틀 내도록 안 봐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잠시만요. I didn't go. Shit to us. 잠시만요. Go ahead. You have to leave out. You can leave. Eddie's. He got me bad Jesus. I knew Grace. She sister fix. You just find it, then there's close. Yeah, I got function, things, and safe in flash. Thanks. 감사합니다. 아니요. 잠깐의 이슈가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질문 풀이했을 때 저는 학생들한테 이미지 파일로 정보 전송하는 편이에요. 줄글이 길어지면 선생님한테 세 줄 요약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미지 파일로 그대로 보내고 이렇게 받았을 때 그러면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보내요. 이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지만 그러면 제가 동일하게 가르친 학생이니까 이 학생이 모르면 다른 학생들도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전체적으로 일단 다 보내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선생님도 질문 있어요. 저 이거 몰라요.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닌데 암만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애들 다 몰라. 너가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 반 애들이 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말을 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질문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자를 받게 되고 또 한 명이 질문에 또 전체적으로 문자를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문자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구나 해서 자꾸 쌓이니까 질문만 해도 이미지 파일만 해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너무너무 많아진다.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학생들이 봐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는 게 절대로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한테 손해가 아니구나 라고 마음이 열렸을 때 좀 활발하게 공부가 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면서 이렇게 이미 이렇게 보내면서 SNS라든지 밴드 이런 데도 그냥 같이 올려버려요. 그럼 이렇게 보다가 잠깐 카톡 이렇게 올려서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거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내면서 모르면 자지 마 이렇게 보내버리거든요. 어머 잠깐 뭔가 원격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매 수업은 촬영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데 어디서 누가 누르시나 봐요. 의시가 많네요. 그리고 이제 밴드를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매번 공지사항 이렇게 보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한테 매주 주간 테스트 볼 거고 주간 테스트에 대한 결과치는 항상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보내면서 이제 평균값, 최고점, 최저점 이렇게 나올 때 정말 안타깝게도 최저점이 나와요. 근데 빵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이럴 때 제가 정말 난감해요. 이걸 학부모님께 전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겠죠. 학부모님도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실 거고 학생도 이게 전해지지 않았으면 하고 저도 이런 점수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럼 세 명에서 다 같이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럼 이럴 때 학생을 부릅니다. 너는 특별 상당히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긴 해. 성적표를 발송할 시기야. 드려야 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안 드리기에는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시겠죠. 왜 점수가 안 나왔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의아하실 테니 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약속에 대해 전달을 해드리겠다. 너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 이 부분이 어떻게 부족했는지. 자, 그러면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학생이 좀 많이 어려워해서 좀 거의 손을 못 대는 수준이었다. 잘 안 됐다. 그래서 학생이랑 남아서 얘기를 좀 해보니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을 해줘서 다음 주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기로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한테도 선생님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라는 부분이 전달했으니까 3명 간의 약속이 될 테니 다음 주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오더라고요. 저는 여학생들인 만큼 또 그렇게 예민한 시기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꾸 넘어가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 팀워크 이런 부분 봐주시면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거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학원을 다 다니는 거지 이렇게 몸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는 매번 수업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팀전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혼자서 100점 받고 1등급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당장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내신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제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수행평가까지 해서 만들어진 게 1등급이니까요. 수행평가도 선생님 4분 들어오시니까 4분 선생님마다의 결이 다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 발표하래요. 어떤 선생님 뭐 하래요. 발표 보고서는 요즘은 챗GPT 선생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제가 해줄 게 없어요. 하지만 어떤 선생님 경우에서는 서술형 주관식으로 단답형 문제를 좀 퀴즈를 식으로 내겠다. 10문제 정도로. 근데 그런 문제는 기본 점수를 보통 깔고 주셔요. 그래서 5점에서 최소 5점을 시작해서 10점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럼 보너스 문제 챙겨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런 걸 잘 못 챙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지금 되게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그럼 나한테 의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분에 좀 마음을 열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중학생 때 좀 나를 만나지. 좀만 더 미리 오지. 왜냐? 점수가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워요. 고등. 50점, 60점 받으면 진짜 왜 50점, 60점 하는데 어떤 학교의 경우에서는 과학 평균 점수가 20점 나는 학교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 정도로 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제가 낼 수 있는 과목이긴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 그러면 절대적으로 내 점수가 50점, 60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등을 받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요. 애들이 되게 사기가 떨어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 출발선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첫 시험을 딱 봤는데 어떤 애는 그래요. 선생님 시험 문제 왜 이렇게 쉽게 내가지고 이렇게만 다 100점 받고 다 1등급 받지 하는 애 옆에서 나는 60점인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과학은 되게 편차와 격차가 벌어지네. 나는 되게 과학을 못하나 보다. 과학은 진짜 어려운 거다.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학생들 특히 그래요. 저는 문과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저는 과학 못하기 때문에 저는 문과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 과학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도 많고 외고 학생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선생님 저는 중학생 때 외고 갈 거예요. 외고 갈 거기 때문에 과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서울외고 기준으로는 영어가 과학이랑 단위수를 봤을 때 과학 단위수가 더 높아요. 학생들이 과학이 못하는 것 때문에 평균 점수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려면 한 번이라도 잘해봐야 됩니다. 좋은 점수를 받아봐야 계속 잘하고 싶어져요. 매번 얘기하지만 꼴등은 1등이 누구인지 몰라요. 제가 1등이요? 몰랐어.
하지만 3등은 항상 1등 자리를 노리고 있겠죠.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잘해봐야 계속 잘해보고 싶은데 과학이라는 과목이 특히 그렇지가 못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잘 해왔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물론 헤어하고 뭐 일반고 이렇게 진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누군가는 혹시라도 과고라든지 영재고라든지 또 특별한 자사고를 준비한 학생들이 뭐 떨어지거나 혹은 많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랑 상대적으로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 과목이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과학을 좋아하고 이때껏 대비를 했는지가 격차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여학생이고 내가 과학을 좀 못하고 난 문과 성향이고 이러한 부분에 변명은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아까 좀 되게 시간은 월요일날 있거든요. 맞아요. 요게 그 월요일 시간표로 원래는 고정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과목을 수강하다 보니까 국어랑 겹치게 돼서 화요일 시간표 화요일 시간표 5시부터 9시고요. 너무 준비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솔생고랑 시간표가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솔생고랑 회화여고가 전체적인 내용과 진도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혹시라도 시험 범위가 너무 달라지거나 인원이 너무 많아지거나 하면 무조건 이렇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6시부터 9시까지의 모든 수업을 확인학습까지 제가 다 합니다. 조리 쓰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옆에서 질문 첩작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가는 시스템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에 다른 기름관 수업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한번 확인학습 부르고 그 다음에 평일에 한번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수업에서는 무조건 이 수업 안에서 4시간 전체적으로 제가 다 확인학습, 첨삭, 질문까지 다 마무리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앵콕학원의 도정성 강사라고 합니다. 네,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버튼이 이전엔 잘 눌렸죠? 안 눌렸나요? 어떻게 이걸로 넘겼었나요? 그러면? 이걸로 해야 될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여쭈면 안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강의는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앵콕학원에 온 게 22년도 1월에 와가지고 올해 이제 5년차가 됐습니다. 올해 해외여고 1학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고2, 고3 학생들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타 이력으로는 이제 멘사 회원 자격 유지를 하고 있고, 합격의법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5급 공개 채용 시험이 옛날에 이제 행정고시라고 다들 불렸던 시험 아실 거예요. 1차 시험에서 이제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소개를 했고,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 요 4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고민을 몇 번 해왔을 때 여기 참가하신 분들의 가장 큰 수요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마도 학교별 반하고 이제 수준별 응용반, 심화반, 뭐 기본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아마 기준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된 정보는 요 2번째 목차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이제 보시면 학교별 내신 대비 학습의 장단점, 그래서 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데, 그거를 이제 장점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때 이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단점을 피할 수 있거나.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렇게 기준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여고의 가장 큰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험 난이도로 제가 쭉 연도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21년도는 하 이렇게 써놨죠. 제가 22년도에 처음 왔을 때 과거 기출 한 5개년 정도를 쭉 살펴봤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조는 되게 쉬운 학교였어요. 해외여고가. 그러다가 이제 20년도 이후가 되면서 정시가 좀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모의고사랑 이제 내신을 연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어려워지겠죠. 그런 반영을 이제 있어가지고 22년도부터 확실히 난이도가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해에 이제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그 강제 배정하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요 시작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때가 이제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 거 보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쭉 쉬었던 이유가 뭐 내신 대비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쉽게 내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이 변별이 될 만큼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해부터 조금 잘한 학생들이 확실히 군집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년도가 확실히 학생들이 좀 더 잘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낮아졌다가 이제 시험 난이도는 작년이 제일 어려웠는데 이건 난이도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4년도까지는 시험의 난이도와 학생들의 수준이 비슷했어요. 근데 이때는 학생들 수준이 24년도하고 제가 봤을 땐 25년도가 비슷한데 좀 더 낮은 것 같아요. 좀 더 요 24년도가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 난이도가 확 올라왔어요. 작년에 1학년 때. 그래서 그 이유가 아마도 이전 선생님하고 교체가 됐거든요. 1학년, 2학년 이제 수학 선생님이 달라지면서 좀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좀 새롭게 어렵게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경험상 매년 제가 해외여고 학생들을 어떻게 우연찮게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 이때가 가장 이제 잘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23년도에 이제 1학년이 돼서 이제 작년에 졸업을 한 거죠. 이제 올해 이제 졸업식을 했죠. 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 진학도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의대도 한 명 갔고 서울대도 한 명 갔고 서영고 쪽은 좀 더 인원이 많이 연고 쪽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뭐 이렇게 높낮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 안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매년 들어오고 있고 그래도 좀 쉬운 편에 속하는 학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 따기 쉬운 학교입니다. 시험 난이도. 그래서 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게 22년도 이후에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늘어난 편이지만 그래도 교과서 수준의 기본 문제하고 어떤 유형서든 유형 문제들이 대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유형 문제만 다 맞아도 지금 5등급제 기준의 2등급 정도는 제가 봤을 땐 보장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등급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이제 시험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이제 24년도 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아까 요때 이제 선생님하고 여기 바뀌었는데 요때부터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24년도에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원래 다른 학교랑 시험 범위가 거의 유사하게 갔어요. 수학은 거의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시험 범위가 다르다면 속도 때문에 아주 마지막 단원에 소단원 1개, 중단원 1개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24년도에 갑자기 선생님 두 분이 배정이 됐는데 그 난이도별로 분반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따로 독립적으로 파트를 나눠서 수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랑 일단 진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때 사실 학교별 해외여고 반을 이렇게 개설할 목적이 없었는데 다른 반에 섞여서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범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급작스럽게 3월 중순에 개설을 시작해서 그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면 24년도에 갑자기 즉흥적으로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위주의 시험지예요. 문제의 특징이 객관식 문항을 굉장히 많이 내는 편입니다. 작년 1학기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나 주관식이 없었어요. 2학기 때 이제 서술형이나 이제 단답형을 주로 내시고 그래서 약간 객관식 위주가 되다 보면 찍기운이 좀 작용하게 돼서 그런 측면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겠죠. 주로 객관식 문제에다가 서술형 2문제를 포함시켜서 100점 구성이 이루어지고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학원에 등록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이 학교별 전문반하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별로 나눠진 응용반, 기본반, 심화반을 그 중에서 뭘 선택할지를 제가 이제 기준을 잡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수준별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어디 학원에서나 다 이렇게 수준별 학습을 해왔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학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과 조금 서투른 학생을 같이 수업을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서투른 학생이 이 일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수업 진행이 보통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점 때문에 주로 이제 반을 나눠서 수준별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가장 큰 장점은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심화 학습이 필요한 친구와 기본 학습이 이제 필요한 친구들을 분리하는 거죠. 단점이 뭐냐면 이제 내신 대비 경우 해외여고에 여기 조금 해당이 될 수 있죠. 다른 학교하고 시험 범위가 다른데 여러 학교가 한 반에 모이게 되면 자기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할 때 아마도 이제 조금 소외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시험 범위가 달랐을 때 자기에 해당하는 거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그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다른 학교의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하면서 아마 신경 써주시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 가장 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자료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이제 중요한 지점입니다. 해외여고가 한 2년 전부터 그 24년 딱 그때부터 학교에 그 수업을 할 때 부가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모의고사 문항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서 혹은 내신형 심화 문제를 이렇게 넣어서 배부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통 그거에서 변형 문제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형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일반적인 광범위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에 대한 학습이 1번이고 두 번째가 그 학습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 같은 것도 풀 필요가 생기는 거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이제 있는데 그거를 대비를 못한다는 게 수준별로 갔을 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야기 방금 드렸던 거에 이제 학교별 반의 이제 장점이 요 단점을 커버하는 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수준별 학습의 단점을 보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학교별 내신 시험에 대한 대비의 적실성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수준별로 아까 나눠서 수업하는 게 가장 수학은 좀 중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학교 반별로 모이다 보니까 이 반 안에 잘하는 학생과 조금 서투른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선 가능하면 엄청 너무 잘하는 학생들은 심화반으로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걸 권유하고요. 그리고 좀 기본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기본반이나 소수 정예반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응용반 포함해서 수준별 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두 가지를 크게 드렸는데 이런 기준에 삼아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선택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특징도 중요하지만 사실 언급은 안 했지만 여기 오신 이제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의 지금의 현 상황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자, 한 번만 조금 강조를 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괜히 요 얘기를 넣은 게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해외여고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긴 하나 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등급은 상대평가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 학습하고 제가 봤을 땐 유형 문제 학습만 다 해도 2등급은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뒤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그거를 기본으로 전제한 후에 심화 문제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약간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변별력 문항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자녀분들께서 지금 기본적인 학습과 유형 학습이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될 만큼 실력이 있는지가 사실 중요할 거예요. 그거를 아마 같이 감안을 하시는 게 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업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안내 드릴게요. 이제 제 강의는 시즌이 3번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 강의가 한 번 있고 유형 강의가 한 번 있고 내신 대비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개념 강의는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제가 중요한 타이틀을 개념의 상식화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통한 학습 이렇게 적어놨는데 수학 공부가 이제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니까 사실 수학이란 학문을 막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적실성이 있는 문항들을 풀면서 어떻게 보면 암기를 하는 거죠. 시험의 가장 큰 무기는 봤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랑 조금 내신은 달라요. 대비하는 그 성향이 어떤 느낌이냐면 모의고사는 100분이란 시간 동안 30문제를 풀어요. 근데 내신은 50분 동안 주로 한 20문제 초중반 문제를 풀죠. 그럼 시간은 내신이 훨씬 없어요. 그럼 OMR 마킹 5분 제외하면 풀이적으로 45분 동안 20문제 초반 정도의 문항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서 푼다는 것 자체가 약간 되게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시험은 무조건 많이 문제를 풀어서 다양한 문제 풀이를 암기를 해서 봤던 문제, 비슷한 문제로 풀이를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그거라는 거죠. 사고력도 물론 중요해요. 수학 자체가. 그렇지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암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근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수학은 근데 암기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인 학문이잖아요, 유일하게. 그래서 A면 B다 이런 루트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연습을 하려면 그냥 암기를 통해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학 때 하는 요 개념 강의가 이해를 먼저 선행하는 학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월과 2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3월 개강 때 요 수업이 들어가요. 유형 강의. 요 수업의 목적은 말 그대로 유형 문제 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과 대표적인 유형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약간 정해져 있는
풀이 양상들을 암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심화적으로 가서 내신의 심화 문제나 수학은 딱 정해져 있어요. 변별력 문항이 내신형 심화 문제 아니면 모의고사형 심화 문제 두 개의 루트예요.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모의고사 모음집 문제집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좀 더 나아가 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모토가 완전 달라요. 여기는 이해, 여기는 암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공부를 약간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놓은 다음에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 시기가 시험 한 달 전이거든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학교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선택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뭐 30번 문제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내신형에서는 사실 모의고사 30번이 안 나와요. 너무하죠, 그죠? 틀려도 돼요. 사실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 좀 제거하고 학교 부교재나 잘 나오는 문항들에 집중해서 적실성 있게 이렇게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가 어떻게 보면 형식이 많이 없고 제가 이때 맞춰서 나오는 프린트 가지고 변형 문제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매일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실전 테스트를 현실과 조금 예상을 해서 가깝게 제작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3월에 개강되는 정보가 해외여고 1학년 수학은요. 개강일은 이제 3월 4일입니다. 수요일.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아마 바뀌지 않는다면 해외여고 수요일 날이 4시에 학교가 끝날 거예요. 한 30분 정도 텀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제 유형서, 마플 시너지를 제가 정했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거는 자료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마플 시너지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유형 문제 학습의 가장 중요한 지점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암기잖아요. 그죠? 유형서 중에 가장 두꺼워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마플하고 모의고사 교재 자이스토리를 같이 썼는데 마플 시너지 쪽에서 이번에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약간은 이제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이까지 제가 추가를 하면은 너무 교재 문제풀이량이 많아져서 불가능하다 판단이 돼가지고 모의고사는 따로 이렇게 하나는 빼고 필요하다면 잘 진행이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추가적인 모의고사 문항 배부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시간 계획은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4시 반부터 이제 처음 진도 수업이 1교시가 이제 80분에서 7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 10분 쉬었다가 또 마찬가지로 70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수업은 2교시에서 끝나고 3교시에서 개별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1일 테스트 이런 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수업 시간은 8시 반에 끝나지만 뭐 뒤에 좀 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남아서 더 마무리 시간에 끝나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할 게 있으면 좀 남아서 할 수 있고 매 수업은 녹화를 합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당일날 가능하면 업로드 유튜브를 해서 이제 복습용이나 혹은 결석했을 때 대체 보강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혼자서 말을 이렇게 뭐 랩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주시면